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시장가치. 그래서 시장가치의 조건은 몇 가지 있었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죠. 시장의 조건은 맨 첫 번째가 출품기간 합리성. 그죠? 그러니까 출품기간 합리성이란 말은 일단은 물건이 어쩌니까 나와야 되겠죠. 출품기간 합리성이란 말은 일단은 그 값이 형성되기 위해서 어쩌니까 수요자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여기에 어긋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급매물입니다. 급매물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값이 더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급매물은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면서 여기 말은 여기서 아마 출품기간 합리성이라는 말은 나온다면 기간의 장단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좋다. 장단이 요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안 좋다. 물론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런 기간 없습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는 경제 상황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100억도 서울에서 100억하고 지방의 100억은 또 틀릴 수 있겠죠. 같은 100억도 주거용 100억하고 상업용 100억은 또 틀릴 수 있겠죠. 경제가 좋을 때하고 나쁠 때 IMF 전하고 후 틀릴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동네 지하철 지나가기 전, 지나간 후 규제가 있을 때 없을 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품기간 합리성이라는 말은 일단은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수요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그 뜻이지 길면 좋고 짧으면 나쁘다 그 말하고 관계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로 지문을 요거로 쓰죠. 기간이 길수록 합리적이다. 짧을수록 불합리하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간 장단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자연성. 우리가 거래 자연성이라는 말은 거래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거래 자연성이라는 말은 당사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하고 승낙 의사 두 개가 대등한 관계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주종관계, 명령관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회사와 모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죠? 또는 친인척 간 거래 안 될 수도 있죠. 기업의 내부자 거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강매, 조직폭력배 가지고 뭐 들이대면서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거래 자연성이라는 말은 매매 당사자의 매매 분위기가 올바르세요. 다시 말해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세요. 그걸 거래 자연성.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무슨 사정에 가까워요? 주로 개인적 사정입니다. 주로 개인적 사정.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끼리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 정통성 또는 시장의 정통성인데 당사자 정통성이라는 말은 그 당사자 정확히 어쩌면 알고 있어야 되죠. 수급 상황, 미래 상황, 미래 추계, 예상. 그러니까 당사자 정통성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수끼리 만나야 됩니다. 선수끼리. 그러니까 정확히 둘이 다 아는 사람끼리. 근데 대부분 어째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정보가 잘 밝혀져 안 밝혀져? 왜곡되기 쉽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개별적 사정 와주면은 거래 자연성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주고 부동산 주고 전체적인 문제가 나올 때 전부 다 당사 정통이 깨진 거죠.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은 부동산 시장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두 개 문제를 잘 물어볼 거예요. 요거 두 개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장의 통상성. 그러면 거기 시장의 통상성은 시장이 늘 열려 있어라. 통상이니까. 시장의 통상성은 진입장벽이 없어라 이 말이죠. 들어가고 나갈 때. 그러니까 퇴출할 때는 관계가 없어. 돈 안 되면 나오니까. 근데 들어갈 때 진입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 경매 어떤 때는 경매 같으면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아무나 경매 낙찰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통상성이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가는데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들어갈 때 100억 이상 가지만 입찰할 수가 있다. 참여할 수가 있다. 제한된 시장이죠. 작년도부터 요거 나왔습니다. 시장의 통상성인데 제한된 시장에서 이루어질 가격, 그거는 시장값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란 말은 평가 규칙에서 나와요. 그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서는 적정가격이란 말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약간 다르겠어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규칙, 거기서는 시장 가치란 말 씁니다. 규칙이니까 규칙 그래서 시장 가치를 그렇게 외워요 보통.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그런 법률에서는 부동산 가격 나왔으니까 그때는 적정가격으로 보시자고요. 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루어진 상태.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은 요 네 가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값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깨지는 상태에 이루어진 값이 많을까요? 99.99% 다 깨집니다. 만약에 함정 시장에서 일반적 시장이 저 네 개를 전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값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뭘 따집니까? 늘 되는 건데. 평가서는 뭐 찬다고 그랬죠? 시장 가치 찬다고 그랬죠.
그럼 항상 시장 가치로 거래가 된대요. 이루어진대요. 평가할 필요 없잖아요. 늘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시장 가격이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그러면 요 조건을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사는 이걸 전부 다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이요. 자, 이래놓고 하나 읽어볼게요. 자, 1번. 그런데 본래 시장의 개념은 순수한 경쟁 지변의 이상적 상황에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 가치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출풍기는 합리성, 거래 자연성, 정통성, 통상성 그런 네 가지가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값을 가정한데 일반 시장은 그런 종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평가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시장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시장이 없다니까요. 함적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를 어떻게 만들까요? 지 머릿속에다 시장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로 밑에 구축적 가치라면 그래서 나옵니다. 원래 함적 시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순수 경쟁을 하고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 이루어진 값은 없다니까요. 근데 없는데 평가사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런 시장을 있다고 가정하고 어디다가 지 머릿속에다가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구축적 가치라면 그래서 나와요. 1번 지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자 매수사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 파는 값이 아니라 요 네 가지 상태 이루어지는 상태의 값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를 한다. 일단 첫 번째 말 뜻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시장 가격을 따집니까? 가치를 따집니까?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진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시장 가치는 요 조건에 이루어진다. 그럼 요 조건이 현실이 많이 보여 안 보여? 거의 없다니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가 알아서 가짜로 머릿속 시장을 상상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을 만드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평가사가 시장을 평가할 때 순수경 지배하는 이상성을 구축하고 쉽게 말하면 지 머릿속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가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스템을 만들어겠다 해서 구축적 가치라면 그래서 나오죠. 두 번째 말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는 레트클리프라는 사람 3번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 레트클리프란 말이요. 이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레트클리프라는 사람이 야 평가사가 감정평가 이건 함적시장에서 이루어진 값을 말하더라. 그런데 현실은 그런 시장이 없잖아요. 없는데 없는 시장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모델을 하자. 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레트클리프라는 사람이 봤었을 때에는 이런 시장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평가사가 지 머릿속 만들기 때문에 이상적 시장이 없는데 이상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죠. 아무도 모르는데 지 혼자만 알 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 시장을 근본으로 하자. 첫 번째는 뭡니까? 현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트클리프라는 사람은 이상적 시장을 가정했다 안 했다? 부정하고 없는 시장을 억지로 만들면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좀 알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있는 시장을 모범으로 하자. 그게 우리가 더 쓰는데 함적이 않냐. 출발이 틀려요. 그러니까 레트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함적 이상적 시장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시장의 불안정성을 인정하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현실 시장에서 그만큼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거래된 사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평균치 값을 구하자. 이게 그 사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시장을 억지로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만들자. 그 얘기. 불합리한 시장을 인정하자. 없는 시장을 억지로 함정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너나 알지 누구나 모르니까 우리 정상 시장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실 시장을 긍정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자. 완전치 못하다. 완전치 못한 시장을 억지로 완전하고 만들면 그것도 또 불안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인정하자.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A라는 물건이 그동안에 수없이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을 전부 다 조사를 해. 즉 과거사를 조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회귀분석이라고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전부 다 조사하자. 일단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평균 가중치를 주어서 n분의 1 하는 거 쉽게 말하면요. 가중치를 주어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통계적 기법을 써요. 이제 통계적 기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량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도 다른 말로 숫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계량화. 계량화라는 말은 숫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한번 만들자. 이미 이루어진 사례 가지고 전부 다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분석해서 그저 수치를 만들자. 계량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계량화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객관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사 지가 없는 시장을 억지로 만들어 주관적으로 만들지 말고 전부 다 객관화 시키자.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지 기법을 하기 때문에 주로 무슨 기법? 확률 방법을요. 이런 확률 기법을 도입합니다. 요게 전부라니까. 그러니까 요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레트클리프라는 사람 생각했을 때는 없는 시장을 이상치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 않냐. 없는 시장 하지 말고 있었던 시장을 근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을 만들자. 그게 요지라니까요. 없는 거 해봤자 니는 알지. 우리도 모르니까 의미 없다. 아무리 지가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억지로 이상처럼 가져가지 말고 있는 자세를 인정하고 현실에 있었던 것을 근본에서 값을 따지자. 이게 주장 요지예요. 40페이지 말하자면. 자, 그래 놓고 3번 읽습니다. 따라서 레트클리프는 시장 정의는 최근에 컴퓨터를 이용한 계량치 기법을 해서 부동산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오히려 맞지 않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것보다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조사해서 그거로부터 평균을 구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요지가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실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따라서 레트클리프의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값, 이것을 그래서 최빈 매매가격 가격. 그래서 그 말을 최빈 값이라고 그래요. 최빈,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 다음에 매매 가능 가격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매매될 가능성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 이거를 최빈 가격이라고 그래요. 최빈 가격. 그래서 최빈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빈 가격. 그러니까 매매될 가능성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가장 빈도수가 높은 매매될 가능성이 최빈 가격이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 최빈 가능 가격, 줄여서 최빈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큰애 이름이 최빈입니다. 네, 최빈, 차이체 최빈이요. 큰애가. 네, 이름이 최빈이거든요. 군대에서 만들어 놓은 이름, 21살 때. 요거 조금 알거든요. 짚어가지고. 그래서 내운, 외운 따져가지고, 학렬 따지고, 획수 따져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최훈이, 딸 낳으면 최빈이, 딸이거든요. 그 녀석이 24살 먹었습니다, 지금요. 벌써 한 20 몇 년 전에 저녁에 났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큰 매매살 가격, 그걸 최빈 가격, 가장 빈도수 가격. 그러니까 우리 현실 시장을 모델로 하자. 없는 이상치 시장 가정해봤자 너무 무리수지 않냐. 그러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바탕으로 분석해서 그걸 구하자. 그게 최빈값 말뜻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서 레트클리프의 시장가치 정의는 순수 경쟁이 지배하는 이상시장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현실시장 긍정,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거 의미 없다. 없는 시장을 억지로 순수 가정시장을 하고 그걸 함정시장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우리 있는 시장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말뜻이. 그러니까 현실시장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불안전성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 과거를 분석하자.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하자. 객관화시키자. 확률 개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순수 경쟁 지배하는 이상시장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시장을 인정을 하고 따라서 다른 어떤 점보다 시장 가치를 객관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그야말로 과거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나온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거 없었다니까요. 이거 지금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죠. 교재 없어서 말 안 했던 거죠. 근데 요런 거 있다는 그 정도만. 이미 요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상한 개념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또 모르는 학자 나왔으니까 또 이상한 놈 나왔으니까. 이게 시험에 관계될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렸겠습니까? 저 다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 6번은 부동산 가치의 특성. 그 다음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특성도 이거는 과거에는 여러 번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무슨 특성? 왜요? 얘기하게요. 그래서 부동산 무슨 특성은 항상 뭐랑 구별했습니까? 일반 동산 그것이랑. 그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부동산 가치는 가격과 임료. 가격이란 말이 있고 임료란 말이 있었죠. 원본과 과실된 얘기.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라는 것은 부동산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임료라는 거 보니까 임대차 얘기잖아요. 영속성이요. 요거하고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 먼저 나온다는 지문을 짧게 쓸까요? 길게 쓸까요? 길게 써야 됩니다. 왜? 단순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장난이 헌다, 안 헌다, 있다, 없다, 이런 것 정도. 주로 나오는 문제가. 뒤에 말 꼬리 받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용가치, 교환가치. 당연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익.
둘 이상의 권리와 이익, 그걸 권익이라고 합니다. 권익의 가치가 각각 따로따로, 권익의 가치가 각각 형성돼요. 둘 이상의 권리와 이익의 가치가, 권익의 가치가 각각 형성됩니다. 각각 형성. 근데 주로 여기서는 뭘 나타내냐면 각각인데 어떻게 할까? 일체로 이렇게 할 겁니다. 따로따로요. 이거 뭐 때문에요? 영속성 때문에요. 영속성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전부 다 그죠? 장기적 배려성, 장기 배려성 아니면 장기 연년 수익성. 장기 배려성, 장기 연년 수익성. 그러니까 올해 해년마다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장기 연년 수익성. 무슨 성질일까요? 역시 똑같죠. 영속성 또는 장기적 배려성.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단기로 고려한다, 장기로 고려한다. 장기로 고려한다. 틀림없이 또 단기로 써놓고 맞았기 틀리게 할 거 아닙니까? 뻔하죠. 그런 것밖에 바꿀 게 없으니까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가치는 개별가치. 개별가치 맞죠? 물건마다 전부 다 따르니까.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마다. 서울의 땅 한 평하고 그죠? 광주의 땅 한 평 크기는 똑같죠. 근데 같은 땅도 어쩌니까 옆에 뭐 지나가면 높아지고 뭐 막히면 떨어지고. 그게 개별가치.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개별성이요. 그러니까 특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희소성 가치. 부동산 가치는 그저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이요. 그래서 이걸 희소성 가치. 맞죠? 부증성. 희소성 가치 또는 수요자 경쟁. 이거는 부증성. 맞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동산 가치는 국지성, 지역성. 국지성, 지역성, 장소액이 나왔죠? 국지적 시장값도 국지성이요. 또 아니면 지역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가치는 부동성.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도 뻔한 얘기니까. 이쪽 얘기는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에 나온다고 지문을 길게 쓰고 뒤에 말꼬리. 자, 읽어볼까요?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는 협의가 있고 용익 대가는 임료. 용익이라면 사용 수익을 합쳐서 용익, 그죠? 우리 민법에서 용익물권 바로 이쪽 얘기잖아요. 용익물권이 뭔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얘기하면 이제 실력 뽀록 나잖아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당해부동산은 소유권 기타 권리값이 가격이면 둘 이상의 권리가 각각 따로따로. 거기 각각인데 대부분 일체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거기 주의하시고. 그런 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값 따로, 매매값 따로, 보험가치, 과세가치, 투자가치, 아까 사용가치, 교환가치 각각 따로따로. 일체가 아니죠? 틀렸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각각을 일체로 바꾸든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한다든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가치는 영속성, 장기적 배려가 형성되고 부동산에서 위치의 고정성, 그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위치, 환경, 또 환경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부동산 밀접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리, 장소, 위치, 환경, 지역, 부분, 환경 얘기 전부 다 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 외부성은 부동산과 밀접하다. 맞죠? 인접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 부동산 자연성에서 불안정성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 개인적 어떤 당사자 욕구 그런 것이 사전에 개입되기 쉽다 어렵다? 쉽다. 이걸 고치는 것을 사정보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 비교 방식하면 그런 개인적사를 전부 다 고치는 거죠. 그걸 사정보정.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동산 재형성 요인. 재 원칙은, 열성 원칙은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그걸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평가사가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세요. 평가 절차 준칙이고 행동 원칙이죠. 그 13가지 원칙이 저 뒤에 가면 나와요. 답은 2번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머지는 쭉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것도 전부 다 8번 똑같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9번 같은 거래의 자연성을 저해한 내용과 그러니까 뭔 것은 그러니까 거래 자연성이라면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 자기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어된 것이 여기 안 됐을 때 일방적 관계, 주종 관계 되면은 거래 자연성을 해쳤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은 거기 9번은 거래 자연성을 해치는 요인이 아닌 거니까 올바른 걸 찾아라 그 말이겠죠. 자, 1번 공공기관에 예출한 기관이 공공기관, 기업의 내부자 거래, 자연사와 모해성 또는 예를 들어서 시청과 구청 물건 사고 팝니다.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이게 뭐라고 거래 자연성 해친 거죠. 구청에서 더 달라고 하면 시청이 뭐라고 합니까? 세금 뺏어간다 또 그러면 되겠죠.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성남시하고 경기도 화성시 지자체에서 뭐뭐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1,000억씩 전부 예산 감축하고
실제 있었던 얘기요. 그래서 그 성남시장하고 화성시장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자체에서 활동을 잘해가지고 어쩌면 나오는 수익으로 전부 다 돈을 주니까 교복값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 합니까? 하지 마. 그러면 니들 돈이 남아 돌아지. 그래서 정부 예산을 1,000억을 더 덜 주고 화성 가서 1,500억 덜 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나 수급에 대한 공적 통제가 있으면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제대로 의사표시하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해한 요인이 지금 써놔놨으니까. 그리고 2번도 거래 자연성 깨진 거 맞죠? 거래 깨진 것을 써놨는데 안 깨진 거 찾아서 그 얘기 아닌가요? 거래 자연성을 저해한 요인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제대로 된 거 찾아라 그 얘기 아닌가요? 말뜻이. 세 번째 내가 당사자 개별적인 사정 맞죠? 깨진 거 맞죠? 급매물 여기도 금매물되면 개별사정 급매물도 되거죠. 내가 지금 부도 일보 직전입니다. 빨리 팔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 알고 있으면 어쩌니까 더 많이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빨리 부도 막아야 되니까 1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헐값을 팔지 않을까요? 그게 거래에서 깨진 거죠. 나는 100억 받고 싶은데 지금 부도 예를 들어서 20억 막아야 됩니다. 그럼 20억 받고 빨리 막는 게 낫잖아요. 그게 80억 손해보더라도 더 큰 부도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출품기한 합리성의 급매물은 여기 1번도 끝나고 2번도 영향을 받는 거 맞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는 통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 당사자 거래. 이거는 거래 자산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통제나 간섭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래 자산이 깨진 것이 아니라 거래 자연스레 이루어진 상태로 거래니까 해치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답은 4번이 정상적이죠?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래가 강요됐대요. 아까 조직 동력배 와가지고 들이대면서 찍어. 강요된 거 맞잖아요. 뭐 안 주면 뭐 하겠다 하고 또 어디 하는 거 맞죠? 정치권에서. 나라가는 세도 맞춘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나라가는 세도 맞추는 사람이 누구한테 떨어졌잖아요. 모르시구나 아직? 네, 있습니다. 5공화국대 얘기입니다. 5공화국대 얘기. 자, 9번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번. 11번은 푸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시면은 가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아까 시장 가치하고 적정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 약간 쓰는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가는 규칙, 그 규칙은 규칙이죠. 우리 외우는 방법 얘기할게요. 규칙에서는 규칙에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법을 써요. 규칙이 이렇게 쓰니까 감정 규칙에 요거 있어요. 요걸로 하자 이 소리가 지금 편법 쓴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뭘로 보다? 시장 가치로 본다니까요. 근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그 법률에서는 부동산 가격 나왔으니까 뭘로 보자? 적정 가격 아까. 의미 없어요. 헷갈리니까 어디서는 가치라고 해서 어디서 가격 쓰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뭘로 쓴다? 시장 가치란 말 써요. 그때 시장 가치 조건하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법률 부동 가격 공시 가격 거기서 나왔던 적정 가격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쪽에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파더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럴 때 우리가 정하는 것은 외우는 방법이 부동산 가격 공시 가격 얘기 나왔으니까 적정 가격을 하자고요. 제 의도 이해하시는 거죠? 원리 없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구별한 단서예요.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 보면 위에 같으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가격 규칙에서는 규칙이니까 그때는 뭘 보자? 시장 가치로 보자니까요. 제 말 이해했어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1번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적정값이 아니라 시장 가치 평가 규칙 이해하시는 거죠? 적정가격이 아니라 거기는 그죠? 시장 가치로 봐야 되고 그걸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평가된 부동산 토지 등에 대해서 통상적 시장에서 보세요. 통상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한 기간 이거는 뭡니까? 시장가치 요걸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거나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그 가격공시에서는 뭘로 본다? 적정가를 봅니다. 그거 논리 똑같은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니까 부동산 가격이니까 그렇게 애우자는 소리 쉽게 표현하면은 논리 아무것도 없는데 헷갈리니까. 두 번째, 시장가치는 시장성을 가지면서 통상성, 합리성, 그 다음 정통성, 자연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 나오는죠. 요거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법률에서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뭘로 보자? 적정 가격. 가격 얘기 나왔죠? 예,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장 가치의 기준으로 적용은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정값이라면 한정값이 나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한정값은 어디에서 나오죠? 병합불허 가능성. 그 다음에 부동성. 그러니까 거기 한정이라면 딱 정해졌다는 소리 아닌가요? 한정. 그러니까 한정이라면 딱 특정 대상자가 이거잖아요. 한정값이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거. 여기 땅 어쩝니까? 이 땅, 빗금이 땅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요 녀석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개를 한번 더 해봅시다. 요거 두 개 더 하면 너무 좋은 땅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요거를 A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요. 근데 요 A하고 똑같은 땅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하고 여기는 어디니까 똑같아요. 여기 A 다시 똑같다 합시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모양도 또 크기도 똑같아요. 대신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하고 더했을 때 가치가 의미가 있지 요렇게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더하니까. 그러니까 한정값은 특정 당사자와 관계만 문제가 특정 땅과 관계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합쳤을 때니까 합분성 거기서 나와요. 병합분할 가능성에서 한정가격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정가격은 합분성에서 나옵니다. 부동산입니다. 두 가지만 이해하자고요. 요 얘기를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세상의 꼬마들은 다 예쁘더라. 근데 제 눈에는 우리 집 꼬마들이 먼저 들어와요. 옆집 꼬마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옆 동네 애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람은 관심이지 옆하고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뵈지만 지난주 오신 분 안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압니다. 모를 줄 알죠?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죠. 다 압니다. 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잦은 냅사하시네. 이해하시는 거죠? 그건 맞아. 교환을 저절. 그러니까 합병, 증가, 감가, 가격이 나오니까 전부 다 뭐겠습니까? 교환을 저절로 한다는 얘기. 사고 팔 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번 문제를 고른 이유는 그 5번을 지금 찾고 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구별하자.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그 가격 범위라 가격이라는 것은 뭐로 합니다. 적정가격. 그거 하나 구별하자는 얘기. 그게 딴지 걸 수 있으니까. 놓치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12번은 가치 형성 과정, 13번은 가치 형성 과정입니다. 이번에 형성 과정. 이번은 이제 형성 과정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이요. 이것도 형성 과정도 과거에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좀 더 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가치 또는 가격이요. 자, 가격이라고 해서 가치요. 가치는 뭐에 따라서 수요 공급. 수요가 많은 값이 올라가는 거 맞죠? 적으면 떨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작아되고 많으면 또 값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연효성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었죠. 그 가치 발생 요인 요거하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유효수요. 그죠? 유효수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요 얘기하면 유효를 전부 다 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수요, 유효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용성. 그죠?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전성. 그죠? 그 네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그래서 요게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일단은 요게 전부 다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말 아니죠. 근데 요거는 빼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주로 요거와 관계되고 요 녀석은 어디에? 요렇게 관계되고 여기 이전성은 법적 측면과 관계되죠. 권리 이전성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나와야 되겠죠. 하나만 있어도 된다. 틀렸다는 얘기. 세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을 치는 건 가치 발생, 이번에 형성 요인이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었죠. 일반적 요인. 그죠? 일반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원이라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 요인. 그죠? 그 다음에는 개별 요인. 요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추상적, 전국적.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좀 흐릿하게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짙게 이렇게. 약간 짙게.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다 더 쯤이니까 더 짙게. 요렇게. 그러니까 원이 짙어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할수 전부 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는 얘기. 그래서 병원 갑시다. 아산병원 갑시다. 자, 이비인후과 찾아갑시다. 전문의 누구를 찾아갑시다. 점점 오른쪽으로 구체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국적 수상지이기 때문에 임장활동의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지난주 시간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현상을 봐야 됩니다. 맞죠? 이 동네만 보면 되는 거지 전국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 쌍천동에 건물을 지으면 광주시 서구에 어쩌니까 규제상을 보면 되겠죠. 근데 강원도까지는 어쩌니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전체적이기 때문에 주로 전국적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장할도 필요 없어요. 근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임장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행정적 요인이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있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인 몇 가지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전부 다 하지 마세요. 규제, 통제. 이건 금방 되니까.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명령, 강제, 지시하라 이런 성격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전부 돈 얘기 나온다. 근데 잘 안 되는 것이 교통체계. 그죠? 지하철, 역세권, 사회 간접자원,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에는 교통체계요. 이것도 이렇게 거기에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사회적 같은 환경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은 주로 이제 그죠 인근 지역의 생태에 공원이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이 이전됐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환경 얘기. 맞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일반적인 공공시설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보고 요걸 무려 5번씩이나 물어봤다니까 주로요. 어디에 속합니까? 아주 옛날에. 요즘은 잘 묻지도 않아요. 이걸 5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 12번이 지금 그 문제입니다. 12번 문제가 한번 골라보세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12번 같으면은 경제적으로 속하는 건 묶어진 것은 교통체계 경제가 맞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도시형성 공공시설 사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경제적인 거 찾아라. 1번은 뒤쪽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에 관한 계획규제. 계획규제니까 행정적. 그죠? 그 다음 뒤에 구조보다는 국제화 상태로 보니까 이건 경제적 맞습니다. 근데 좀 짬뽕된 거지만 경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재정과 금융상태. 재정정책, 금융정책 나오면은 행정적인데 재정상태, 금융상태, 경제적 맞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그 택지 및 주택정책, 주택정책 나오고 보니까 행정적. 이렇게 골라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정부와 그런 뭐겠어요? 사회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경제도 포함이 돼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정부와는 경제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러나 뒤에 보니까 세제, 세금제도 나오니까 이거는 100% 행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정부와는 약간 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들어가 있고 경제 들어가 있고 약간 짬뽕돼 있는데 근데 그건 좀 애매해서는 뒤에 세제 나온 거 보니까 100% 행정적이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찾아가는 거죠? 답은 5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여러 번 물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어쩌니까 행정적이 달라지면 요거 요렇게 미치고 요렇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날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죠. 특지역 서울하고 그 다음에 광명시인가요? 그 다음에 부산의 기장 그 다음에 세종시 몇 군데만 그죠 투기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 지역은 DTI 떨어뜨리고 LTV 떨어뜨린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게 뭡니까? 행정적인 아닌가? 대출 잘 안 해주니까. 그럼에 따라 그 지역 유효수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죠? 주택담보대출 너무 많아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면 또 유용수 떨어져 다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또 경제적인 좋아지면 또 어쩌니까 또 요즘에 미칠까 안 미칠까 또 미치겠죠. 사회적인 달라지면 또 어쩌니까 점점 미치겠죠. 점점 주택을 질 때 이제는 1인 가구가 지금 점점 늘고 있는 거 맞죠? 1인 가구 통계가 보니까 거의 한 27% 정도 1인 가구가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100평짜리 집을 짓는 건 좀 그렇겠죠. 조금 더 작은 집 좀 많이 짓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 추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집도 좋아하지만 혼자 사는데 100평 오면은 청소하기 불편해서 안 돼. 아, 자동 청소기 한다고요? 어쨌든 그게 사회적인 맞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단독 주거 선호 사상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아파트 공급보다는 단독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회적 상황이니까. 어쨌든 요 녀석들이 달라지면 지네들끼리 영향을 줍니까 안 주면 영향을 줄 거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영향을 줘 요렇게 올라 영향을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형성률이 달라지면 발생률이 달라질 거고 요게 달라지면 수급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달라지면 요렇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올라가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던 것이 부동산 가격은 다음 중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번 수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2번 발생에 따라 이루어진다. 3번 형성에 이루어진다. 다 맞다니까. 다 맞는데 가장 올바른 말은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어쩌면 여기가 어쩌면 예를 들어서 발생 요인 여기가 어쩌면 수요 공급 수급요. 그다음 여기가 발생 요인요. 여기가 어쩌면 형성 요인 요렇게 들어가니까. 그래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수급이 제일 먼저 아닌가? 아무리 규제 많이 해보세요. 살 사람 많으면 값이 올라가죠. 정부에서 아무리 돈 다 풀어줘서 살 사람 없습니다. 형성 안 됩니다.
물론 요 녀석은 영향 미치고 미치는 건 맞아요. 근데 근본적에서 뭡니까? 수급이죠. 맞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다 있지만 돈 아닌가요? 그죠? 돈 있어야 자아도 실현돼. 돈 있어야 만족감도 느껴져. 돈 많으면 다 좋아져. 맞죠? 어쩔 수 없이. 썩을 놈 또 속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속물 맞습니다. 그죠? 그걸 벗어날 수 없죠.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녀석이 영향을 주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근본적에서 하나를 넣으면 요거. 세 개 다 맞다니까. 부동산 값은 요 놈 따라 이루어진다. 맞아요. 이것도 맞고 다 맞는데 답은 하나니까. 그때 뭘 그러자? 이거. 수급이 가장 먼저. 맞죠?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 뒤에는 1, 2,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의도 이해하시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하부적인 하나 달라지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오른쪽으로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연관성 또는 이거를 뭐라고? 관련성 이거를 뭐라고? 유동성 서로 영향을 주고 이루어진다. 관련성, 연관성, 유동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또 요 녀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요인 그래서 그 지역요인 보는 게 바로 표준적 사용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이게 바로 이제 지역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 전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분석 처음에는 우리 동네만 옆 동네까지 도시까지 이렇게 그게 지역 분석.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부동산하고 밀접하니까 임장활동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요거는 필요 없다니까 임장활동이요. 여기 집중 여기만 하면 돼. 강원도 춘천 땅까지 알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할 때 알면 되니까. 의도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 그래서 표준적 사용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중도적 사용, 보편적 사용. 그 동네가 주로 뭘로 쓰이는가?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단지 있으면 주거용만 있습니까?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교육용도 있고 공공용도 있고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주된 용도, 주로 쓰는 거 중도적 사용, 보편적 사용, 주된 용도가 뭐냐? 그게 바로 표준적 사용.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 있죠. 동사무소 있죠. 초등학교 있죠. 카센터 있을 수 있고 테니스장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혼재됐는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을 그놈을 표준적 사용. 그래서 그놈을 그 말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업지역 안에는 연립주택 혹시 없을까요? 가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거기 동사무소 같은 거 공공용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쓰는 게 뭐냐니까 장사용 시설이니까 상업지구라고 하자. 상업용이라고 하자. 맞죠? 그게 바로 표준적 사용. 그래서 이 동네는 주로 뭘로 써요?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자리 땅은 어쩌니까? 요 안에서 요 자리 땅은 뭘로 써? 요 동네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체유 사용. 그래서 표준적 사용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체유 사용이 결정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은 요 녀석은 요 놈에 대해서 근거 제시 아우트란 그죠? 방향을 설정한다. 요렇게. 말 되죠? 그 동네가 주거적이니까 주거용이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거용만 된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먼저 주거용이 좋다는 얘기. 그렇지만은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아우트를 설정하는 거지 꼭 같습니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순서는 항상 넓은데 좁은데 언제든 넓은데 좁은데 다를까요? 그거를 제가 어디다 표시해놨냐면은 경기변동 한번 봐보실래요? 그 페이지 수가 예, 페이지 수가 21페이지. 거기 21페이지 요약기 21페이지 보시면 뭐가 박스가 네모가 여러 개 그려져 있죠. 21페이지.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요. 말 안 했지만은 항상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점점점. 그러면서 순서가 6개가 있는데 다 뭔 말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거기 보자면 개별 분석 나온 거야. 그 물건 자체 내용 사이클. 그래서 점점점 바깥쪽 나갈수록 범위가 넓어져 좁아져요. 20의 그 박스가. 그게 분석 순서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넓은 데서 좁은 데 점점 어쩌면 이렇게 좁혀들고 언제든지. 모든 분석 순서는 항상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추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분석 넓은 데서 개별에서 안쪽으로.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모든 이론은 전부 다. 그게 기본 전제예요. 물론 그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그림을 일부러 좀 그런 거 사실은. 그 의도가. 사실 말을 안 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의미를 전부 다 거기다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자 13번 합시다. 13번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 형성률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은 조금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자 1번 부동산 가치는 유용성, 희소성, 유효성, 이전성 그리고 뭐가 틀렸어요? 발생 요인.
요 애들은 형성력, 발생력이죠. 거기 형성력 나왔잖아요. 얼른 읽으면 맞게 보여. 아, 유형수, 요소, 이게 네 가지 나왔네. 맞아. 그리고 거기 분명히 형성력이 아니잖아요. 발생력이죠. 그거 아마 쭉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 틀린 것이 아니라 말을 바꿔요. 순서 잘 보자고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 항상. 그래서 거기는 형성력이 아니라 발생력인 상호작용이지 형성력 나오면 일반적 여쩌고 지역 여쩌고 개별 여기에 나와줘야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혼동시켜. 그러니까 이쪽 문제 나오면 지문은 어쩝니까? 짧게 쓸까 길까? 짧게 쓰면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안 돼. 좀 길게 써야 돼. 내용이 쉬우면 지문이 길어져요. 대부분. 내용이 어려우면 지문 길게 못 씁니다. 짧게. 쟤네들도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치 형성률은 그죠? 여러 가지 요소로 한다. 그래서 늘 변화된다. 그러니까 요 가치 형성하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각각 독립적 개별적 형성이 아니라 이걸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유기적, 그죠? 아까 관련성, 연관성. 그러니까 행정적이 하나 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녀석은 지역력 개념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위로 올라가서 수급에 따라 유효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수급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 녀석 하나 달라지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끼리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몸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대요. 간만 안 좋을까요? 그 부분 다 안 좋을 거예요. 맞죠? 전체가 동시에. 이해하시는 거죠? 네 번째, 가치 형성률이란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넘치는 일반적인 지역률, 개별률, 이런 거 등등 있다. 여기요. 형성률은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죠. 일반적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있습니다. 그 말 뜻. 됐죠? 그 다음에 지역요는 부동산의 자연적, 그 다음에 비노동사물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딱 답을 살짝 걸어놓으니까 쭉 읽어보면 다 맞아. 그럼 이제 두 번 읽기 시작합니다. 그죠? 안 보여. 열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14번.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과 요인과 발생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치 형성률은 부단히 변동하고 상호작용에서 강해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요 녀석들. 여기 하나 달렸으면 요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변동하고 어쩌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은 그죠? 형성 요인도 따로 움직이는 같이 움직이고 또 지역 발생 요인도 따로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이게 모두 전부 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를 연관성 또는 관련성 맞죠? 또는 유동성,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대부분 독립적이 나오면 틀렸고 서로 상호 보완, 경쟁 관계. 그러면 또 말이 맞겠죠.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1번 틀렸고.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희소성은 공급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거지 공급의 수요가 적은 것이 아니라. 거기 2번은 수요 공급 바꿔놨죠. 그러니까 희소성은 부중성 때문에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럼 공급이 작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은 부동산 인간의 수요에 비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바꿔야 맞죠. 그러니까 인플레되는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재화가 부족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플레이트란 말이 스웰, 부풀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점점 지속적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용은 그 다음에 유용성은 용도 틀리죠. 지금 이쪽 얘기 나왔네요. 유용성. 그러니까 요 유용성은 쓸모성, 가치. 그래서 유용성은 사용가치, 주관적 만족도.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그걸 유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증이 심했을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유용성이죠.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런 유용성은 용도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편리성, 쾌적성, 상업지 같으면 수익성,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은 개인 간의 비교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주관적 만족도니까 몰라. 그러니까 유용성은 보편화, 객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100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가? 100을 딱 이루면 그 다음에 101이 또 생기는데 1000 세우면 어쩌니까 1001이 또 생기는데 인간 욕망은 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3번은 틀린 거 아시죠? 주거지는 쾌적성, 그 다음에 상업지는 그저 뻔한 얘기 나왔네요. 따라서 그 다음에 유효수요란 말은 반드시 구매력이 동반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돈 없이 말 많은 것은 갈망, 희구죠. 막연한 욕망. 반드시 유효소란 말은 수요로서 행동에 옮겨야 되니까 행동에 옮기려면 반드시 지불 능력, 돈이 있어야 맞죠. 그러니까 유효소란 말은 구매력에 동반된 수요를 말합니다. 그때 구매력은 타인자본 포함합니다. 그 다음 유효소는 실질적 수요이기 때문에 실수요는 당일 포함되고 거기다 가수요, 투기적 수요가 포함한다. 여기까지 우리 저기 앞쪽에서 했던 얘기요. 그래서 거기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합니다. 뻔한 얘기.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더 주의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되신 분들은 해도 안 된다. 버리세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어쩌니까 보다 더 잘 가다듬고 해서 안 틀려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100점 맞고 싶으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봐도 좀 안 되는 파트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거기다 온 정열 다 쏟지 마시고 차라리 한 문제 버릴 수도, 버리는 것도 요령이라 사실은요. 근데 뭘 버려 말 안 할 거니까. 그죠? 아니, 버리는 것도, 진짜 시험 잘 본 사람 어쩌면 그걸 잘 빼는 게 사실 요령이죠. 그죠? 잘 빼야 잘 들어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 부어보세요. 다 흘러나가. 기존 가치관 버리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은. 기존의 생각 버리시라는 얘기. 요 시험에 맞추시라는 뜻이라니까요. 내가 너 상식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 과목에 내 상식과 안 맞는 데 많죠. 나 같으면 아는 건데. 그럴 때에 요걸 빼면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잘 빼야 잘 들어가. 그분이 건강하잖아요. 잘 먹고. 맞죠? 제일 건강하신 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가격 형성이나 대상물은 경제가치를 주는 일반 지역의 개별로 말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이제 갑시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란 말은 지역의 요인 분석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 분석. 그 동네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요걸 따진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딱 세 가지 합시다. 맨 첫 번째가 의미. 의미에서 지역 분석 맨 먼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지역의 특성. 맞죠? 그 동네 지역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나온 거 보니까 지역 분석은 토지의 무슨 특성? 부동성 아주 밀접하죠. 지역이 또 나왔잖아요. 그 동네 무슨 동네인가?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다음에 그 동네는 주로 어떤 요인인가? 그게 바로 가치 형성 요인. 그 동네는 주로 무슨 요인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의 집이 한 채고 나주의 집 한 채인데 똑같은 집인데 왜 서울치는 비싸냐? 똑같은 건물인데. 그러면 나주란 지역의 특성이 뭐고 서울의 특성이 뭔가 먼저. 그 다음에 서울은 어떤 요인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는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에 따라 그 다음에는 주로 뭘로 쓰더라? 표준적 사용. 맞죠? 그래서 표준적 사용 또 다른 말로 할까? 중도적 사용, 보편적 사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동네는 얼마쯤 되겠구나. 가치 수준. 맞죠? 가치 수준을 또 다른 말로 평균적 가치, 보편적 가치라고도 합니다. 얼마쯤. 그 다음에 이걸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두 번째는 개별 분석 써보려고. 그래서 언제든지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 항상 나중에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그 동네가 뭔지 알았어. 그 동네가 요걸로 스스로 써먹구나. 그러면 요 자리는 뭐가 좋겠다. 맞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뭐가 좋겠다. 그게 바로 적지론 아닌가요? 그래서 용도에 당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성과 용도에 당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말 뜻. 기억나세요?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 그래서 개별 분석, 개별성과 이 자리는 뭘로 쓸까? 용도 결정이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결정하는 거 아닌가? 적지론, 입지론이 아니라 적지론. 어떻게 쓸까? 어디가 아니라. 그렇게 용도에 당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체유효 사유형. 맞죠? 그러면서 이때 요 두 가지는 항상 같다. 아니죠? 다를 수도 있죠?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일치하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됐죠? 그 다음에 이놈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다 알고 요 자리에 뭘 됐으니까 그러면 얼마 될 거다? 가치. 그래서 구체적 가격. 그죠? 얼마.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는 5천만 원대. 근데 요 자리는 5,450만 원. 딱 떨어지는 거. 꼬집어서. 지역 분석은 넓게. 그래서 지역 분석은 숲을 보는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 나무로 봅니다. 지역 분석은 망원경적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 현미경적 분석입니다. 말 되죠? 지역 분석은 넓게 광역적, 거시적, 전체적, 추상적, 개괄적 넓게 본다. 개별 분석은 딱 그것만 보기 때문에 미시적, 세부적, 지역적, 부분적, 뭐 구체적 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으니까 넓게 본다, 전체로 본다, 딱 꼬집어 본다. 제가 전체를 다 뵐 때는 지역 분석, 한 번만 딱 뵐 때는 개별 분석. 맞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요 7마디 반드시 좀 이해하자. 요게 다 지문에 들어갑니다. 요 지문 찾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지역의 특성이 뭡니까? 그래서 그 동네 주로 뭐 때문에 값이 올라갑니까? 아, 그래서 주로 요렇게 쓰구나. 그래서 얼마쯤.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요 자리 정하려고. 개별 분석 정하려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 뭐 체유효 사용. 맞죠? 그래서 체유효 나오니까 얼마 딱 떨어지는 문제.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분석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종류가 3가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맞죠? 그래서 인근지역이라면 여기서 인근지역은 거리의 인근이 아니라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 그러니까 인근지역을, 그죠? 근린지역, 인근지역, 근린지역 같이 써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인근지역은 거리적 접근이 아니라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가정합시다. 이럴 때 저희 집에 여가 있으면 그럼 이걸 묶어서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 그래 인근지역은 거리의 원근 숫자에 다과와 전혀 관계없이 비싼 거 있으면 넓게 묶을 수도 있고 좁게 묶을 수도 있다. 맞죠?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실 같은 25,000원짜리 한 인근지로 봅니다. 강원도 가서 땅 오두막산에 그죠? 산밑 딱 2채가 있대요. 그것도 인근지역.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을 포함한 지역 맞죠? 인근지역은 대상부동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역 특정 용도 중심지역 무슨 말이냐면은 저 아파트 주거단지인데 주거단지 한가운데 상가 있죠. 또는 주거단지 한가운데 초등학교 있을 수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또는 동사무소 있을 수도 있죠. 또는 테니스장 있을 수도 있죠. 또는 교회 건물 있을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이 녀석들은 비록 같은 범위에 들어있더라도 용도 기능이 같아야 틀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은 비록 그 안에 들어있더라도 단지 내 상가는 인근지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용도 기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의 의미가 용도가 비슷, 기능이 엇비슷, 가격이 엇비슷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는 범주를 인근지역. 그러니까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용도 기능만 같으면. 맞죠? 두 번째, 또 이런 인근지역은 구별이 명확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근지역을 우리 동네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시골 같으면 산, 강, 자연적인 따라 주로 구별이 되겠죠. 무슨 1구, 2구 이런 식이라는데 자연불황. 맞죠? 도시는 행정구로 구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드시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안 될 때는 뭘로 봐라? 요렇게 편초사로 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지역이요. 그런 유사지역이란 말은 유사,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뭐가 요 녀석하고 용도가 유사, 기능 유사, 그죠? 가격 유사, 용도, 기능, 경쟁 대치 관계. 그러니까 여기요 수안지구하고 또 새로만 그런 지구 있잖아요. 이 광주에 새로만 지구 같은. 그러니까 그런 수안지구 같은데 또 뭐가 있죠? 딱 그게 하나밖에 얼른 기억을 못해가. 아, 그죠? 첨단 같은데. 그런데 서로 어쩌니까 서로 인근지역, 유사지역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안지구 값이 올라간다면 첨단지구도 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저 있었을 때 그거 없었거든요. 저 광주 살 때 그거 없었다고요. 한 오랜만에 와보니까 전부 다 언제 만들어서 샀어요? 광주의 개발이 과거는 중심지 개발 위주였죠. 근데 그게 바뀐 것 같아. 20년 넘어가면서 이제 외곽지 개발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충장로가 상권 중심 맞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충장로 나라서적 앞에 서 있으면 다 만나잖아요. 아시죠? 그 나라서적 아시죠? 옛날에 우체국 있는데 나라서적 모르세요? 있어요. 궁전지역가 바로 옆에 있는 거. 그 앞에 서 있으면 어쩌니까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인도 다 서 있잖아요. 1가부터 5가 한번 쭉 왔다 가면 여러 사람 만나죠.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이따 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사지역이란 말은 유사란 말이 비슷한 뜻 아닌가? 유사 지역, 유사 상권, 유사 물건. 유사란 말은
이거하고 비슷한지. 근데 뭐가 비슷할까요?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가격이 비슷. 그러니까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가격이 서로 경쟁 대체 관계. 그러니까 사례를 여기서 수립한 게 맞는데 없으면 여기 갈 수 있다는 얘기. 왜? 비슷하니까. 그래서 유사지역 사례 수립할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 그런데 다른 점은 대상보다 포함한 지역은 인근지역, 포함하지 않는 지역은 유사지역.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옆 동네. 쉽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인근지역은 대상보다 가격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인데 유사지역은 간접적. 맞죠? 우리 단지가 가격이 10% 올라서 옆 단지도 똑같이 10% 올라가죠? 아닐 수도 있죠. 거기는 20%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영향을 서로 미치니까. 맞죠? 서울 같은 데 일산 신도시 지역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분당도 정확히 올라가죠? 영향을 미치는 거지 똑같지는 아니까요. 간접적. 말 되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은 몇 개? 우리 동네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사지역은 몇 개? 여러 개.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렇게 묶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동일수급권. 세 번째가. 그러보니까 동일수급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수요 공급 권역. 그죠? 그러니까 수급은 제가 항상 뭐가 된다? 가격.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권. 즉 하나의 가격 형성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연못으로 표현했잖아요. 여기다 돌멩이 떨어뜨리면 어쩌니까 파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수요가 달라지고 공급이 달라지면 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이란 수요 공급의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원방권을 뭐라고 합니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한다는 것. 말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동일 수급권 넓다 좁다? 좁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맞죠? 그래서 부동산 지역성이라면 그래서 나오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동네만 하기 때문에 부분시장, 부분분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반 동산, 대한민국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일반 분석, 일반 시장이라는 말을 써요. 일반은 올 개념이고 부분은 파트 개념이니까 굳이 하자면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수권은 조금 동산에 비해서 좁습니다. 못 움직이니까. 맞죠? 근데 일반 동산은 똑같아. 여기 금값하고 서울 금값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면 가지고 갑시다. 여기는 10만원, 서울은 30만원 가자고. 과부 땡빛 빌려서 사가지고 가자니까. 그러면 가면 돈 될 거니까. 가는 순간에 저기는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 다시 내려와야 돼. 아니, 맞잖아요. 저기는 초가 공급되니까. 그죠? 여기는 초가 수요됐으니까 다시 내려온다니까. 왔다 갔다. 전 세계가, 귀금속은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그 다음에 동일수권의 제일 중요한 말은 딱 한마디. 후보지행지는 전후. 후보지행지는 용도전환 후중심. 맞죠? 예외는 용도전 전. 성수도가 느리거나. 맞죠? 이게 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 16번부터는 우리가 좀 쉬다 풀어보자. 이제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뭘 하면 될까? 이제 비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의미하고 종류와 비교, 요 셋 중에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매번 나오니까.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니까요. 조금 읽어보시다니까 좀 쉬어갑시다.